관소에서 내내 했던 이야기가 아무 일 없었다는 거거든요. 걔 주장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았다 이거죠. 사람이 죽지 않았고 아무 일 없었다 그러는데 아무 일 없었던 건 사실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그거는 진짜 100% 1000% 검사의 논리입니다.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2년 3년 수사하면서 막 들들 볶아서 막 괴롭혀. 마지막에 3년 후에 무혐의. 아무 일도 없었잖아. 네, 무혐의 받았잖아. 뭐. 무혐의 났으면 됐지 뭐 아무 일도 없잖아. 이 논리입니다. 윤석열의 논리는.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직도 뼛속 깊이 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거나 다친 사람 없다 이 말을 예. 들이게 하고 싶은 것 같은데 포고령이 떨어졌고 국무회의를 불법으로 했고 안 했고 군인이 국회를 침탈했고 선관위에 군인이 갔고 네.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고 단전을 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무엇보다 제2, 제3 계엄령의 그 위험을 우리가 국민들이 계속 느끼고 왔었죠. 네, 근데 이 개업 여파로 한국만 지금 한국은행이요 성장률을 올해 성장률이에요 1.5%로 하향했어요. 1.5%면요 이제 웬만한 마이너스죠. 선진국에서 이런 얘기하죠. 코로나 같은 게 없으면은 나가 뒤져라. 그 정도 수준으로 한국은행이 떨어뜨리면 이거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사실상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일단 어저께 이제 MBC가 팩트 체크해 놓은 거 한번 볼게요. 계엄에 비용해가지고 여행객의 GDP가 4,540억 날아갔다. 그 뭐 간단히 말해서 뭐냐면은 한국에 막 관광객들이 많이 왔잖아요. 계엄 내리고 나서 그 관광객들이 다 취소해 버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여행주의 국가 또는 여행 자제 국가 뭐 레드 코드 이렇게 변경하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그러니까 이 비용을 많이 쓰는 선진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이 그 예약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파급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그 유럽에서 그 총리 그런 분들은 이제 한국에 올 때 그 이제 그렇게 같이 옆에서 케어해 주는 분을 잠깐 이제 만났던 경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 유럽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라크, 이란 이런 전쟁 그런 나라의 어떤 위험성을 느끼는 거와 똑같은 수준의 대한민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다시 그때로 후퇴를 한 거고요. MBC 저 GDP 4,540억 그 비슷한 결의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부분은 윤석열이 제일 처음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가 제1호 영업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22일 날 중국이 11월 30일부터 무비자 입국 기간을 15일부터 30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등 38개국의 일방적 무비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트럼프 2기를 대비하기 위함인데 그걸 뻔히 보면서 11월 22일 날 그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 날 계엄을 한 거예요. 진짜 미친 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건요. 굴뚝이 없잖아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다 망한 거죠. 지금 한번 봅시다. 외국인 대상 여행사 관계자. 저희 투어가 취소되긴 했었어요. 뭐라고 하시면서 취소했나요? 계엄령 때문이다. 외국인 대상 여행사 관계자 B씨. 적색 국가가 되다 보니까 안 온 경우가 있어요. 특급 호텔들은 많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2024년 여행 수지 한번 보세요. 여행 수지라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나간 거하고 한국 사람들 한국으로 들어온 거하고 했더니 마이너스 1조 3,761억이 손해가 난 거예요. 올 사람 안 오고 나갈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설 연휴 길었잖아요. 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거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조업 이런 게 아니라 여행만 해도 이런 식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때 그 환율을 대한민국 환율을 원화를 바꿔주지 않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리스크를 갖고 있게 된 나라가 된 거죠. 12월 달 그러니까 여행 수지 2,889억 감소, 고용 1,793명 감소, GDP 4,540억 감소. 12월 달만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여행 관련된 것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평이 이런 거지. 윤석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계엄이 장난이냐? 경제는 심리라 그랬잖아요. 네. 계엄 떨어졌어. 전두환 때나 보던 거를 40몇 년 만에 계엄이 떨어졌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미친 새끼고요. 저건 지금 여행 가지고만 얘기한 거고 연말이기 때문에 국내 내수도 엉망진창을 네.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저거 여행만 갖고 그런 예, 거야. 여행만 가지고. 뭐 수출이든 예. 내수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저께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대요. 근데 내 목소리 읽으니까 정상으로 보이긴 한다. 뭐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야, 이씨, 상륙이 나오네. 아니, 국민들이 힘든 거, 윤석열이가요, 그 계엄 관련단 사령관들하고 술 먹는 것도 다 세금으로 처먹었던 거고, 소고기 처먹고. 해외여행 나갈 때 들였던 돈 역대급이었잖아요. 네. 막, 예비기 갔다가 막 외교 나가 쓰고 있잖아요. 온갖 그 주지육림에 빠져 있을 때, 윤석열이 계엄 이전에도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서 한국만 왜 저래 그랬었잖아요. 근데 계엄까지 해서 망쳐서 아 씨발 또 열받네. 뭐냐면 자영업 하시고 회사 다니시고 이런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어려우면 네. 빚을 못 갚고 힘들어가지고 아무 일 없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지금도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서울 시내 왔다 갔다 하면서 발견하는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강남역 서초역에 구걸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구니 하나 놓고 네. 구걸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강남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서울 외곽에서는 뜨문뜨문 보이긴 했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근데 강남에도 그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건 얼마나 많이 힘들어졌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게 아니라 너 그냥 내란 없었을 때도 경제 못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돼. 지만 돈을 펑펑 썼던 거잖아요. 국가 예산을 줄이면서도 대통령실 예산이나 뭐 이런 예산은 늘렸던 자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국민이 힘들었던 건 생각하면 그걸 먼저 사과해야지. 자기가 가장 삶이 힘든 날이었지. 당연하겠지. 인생 그따구로 살았는데. 당연하겠죠. 계엄 잘 사는 아버지 밑에 태어나가지고 구수해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 검사 생활을 얼마나 특수활동비 써가며 소고기 먹어가며 힘들었겠지. 최근에 일들이 술도 못 먹고 씨발 진짜 열받게 무엇보다 계엄에 실패해서 힘들었겠죠. 연구 집권하려고 그랬는데 근데요 1.5% 성장률은요 저게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 소리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에 성장률 2위 할 때 그때도 그들은 광화문 나와가지고 경제 폭망이란 소리 겁나게 했다고. 1.5%요. 미국 같은 나라들 보통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처럼 막 10% 성장 이게 안 되니까 지금은 중국도 그렇게 못해요. 미국 같은 나라들도 3%대. 여러 가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3%대는 맞춰줘야 그게 물가 상승률을 좀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고용 창출도 되고 GDP가 올라가는데 1.5%면은 이게 지금 작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진짜 일본 꼴 나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 되는 거라고. 근데 한국은행에서 지금 1.5% 금리도 동결하긴 했죠. 미국이 이제 동결하니까 동결하긴 했는데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긴 했습니다. 금리 인하했는데 이제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면서 인하했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은 상태에서 경기 둔화를 가지고 인하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한국은행이 내놓은 1.5%가 충격적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를 인하한 부분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서 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사실 한국이 야야 경제가 잘 안 돌아가 그러면 돈 좀 많이 빌려줘 금리 깎아줄게 지금은 금리를 내리긴 했는데 그 금리가 내려서 돈 좀 많이 갖다 막 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상황이 되면 경제가 엉망되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말했던 스크루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한번 볼게요. 한국은행의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2024년 2월 달에 2.3 예상했습니다.
그때 그랬다는 게 전망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4년 2월 달에는 2025년에 2.3% 갈 거예요 예상을 했어요. 점점점 내려오죠. 2025년 2월 달에 올해 성장률 1.5% 예상합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 돈 안 써요. 1.5%밖에 안 되는데 돈 풀겠어요? 투자하겠어요? 망할 가능성이 높은데? 주식 사겠냐고. 그다음 이게 지금 한국은행이 먼저 선빵을 텄죠. 1.5%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뒤에 있는 기관들 KDI나 IMF, 정부, ADB, OECD 다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도 한국은행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뒤에는 쭈쭈 더 내려갈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근데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아직 그 국민의힘에서는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지금 귀등으로도 안 듣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 한국은행 내에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한 30조는 안 되고 한 20조는 풉시다 하는데 요지부동이에요. 야, 솔직히 최상목이가 경제를 뭘 합니까? 개뿔도 모르죠. 미친. 금리도 한번 잠깐 볼게요. 사실 한국은 미국의 약간 경제에 종속돼 있는 느낌이 좀 강해요. 미국 따라갈 수밖에 막 빅스텝이고 막 자이언트 스텝이고 막 밟으면 한국 어쩌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0.25% 인하했다고 하는데 돈 좀 갖다 써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더 내려가지고 또 그 돈이 풀려서 또 부동산 자금으로 올라가면 또 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윤석열의 원래의 이 정부의 컨셉으로 이 정부는 그냥 빨리 바꾸는 게 난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리셋하지 않으면 한국은행도 꼭 저러고 싶어 저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끄떡을 안 하고 있잖아요. 추경 없는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건 금리를 인하하겠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앤드 뭐 인플레이션 못 잡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세력 자체가 경제에 관심이 아예 없어요. 왜? 자기네 주머니만 관심 있죠. 경제가 안 좋으면 부자들이 이득을 보는 거죠. 그게 되게 열받는 거거든요. 예. 진짜 돈 번 사람은 IMF 때 나왔어. 싼 건물 막 망해갖고 나오잖아. 그렇죠. 예. 그거 다 내 걸로 만들어갖고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대한민국의 극우 보수 세력은 경제에 관심 없어요. 서민들이 망가져야 자기들이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로 많이 가진 초부자들이 국민을 노예처럼 부리는 시기가 와요. 돈 조금 주고 일 더 많이 시켜먹고. 근데 전환기계를 뭐라 그랬지? 52시간 어쩌고저쩌고 한국 노동시간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개소리 하는 건 난 너무 성질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이 있는 어떤 뭔가 경제라는 거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금리를 얼마나 올리면 어떻게 되고 내리면 어떻게 되고 성경 이거 구조에 대한 어떤 그 빠삭함 거기다가 철학이 있어야 돼. 경제의 방향성이 국민의 삶을 위할 건지 양극화 해소일 건지 아니면 부자들을 위한 건지 그 철학을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면 됩니다. 누구? 이재명.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대통령 중에 경제를 많이 알았던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중경제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버금갑니다. 경제 원리를 꿰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보수 진보로는 이게 소위 속칭 왁구가 안 맞아. 난 실력적으로 갈래.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보수 정책이냐. 그러니까 그 직전에 정세현 장관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의 남북 관계가 30년만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꾸준히 진척되면은 많은 것들이 풀릴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중에 경제 성장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자금이 묶인다 그러면은 부동산으로 안 그러면 주식으로 이게 부동산이 안 좋으면 주식으로 갔다가 주식이 안 좋아지면 부동산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국내에서만 돈이 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벗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럼 외국으로 나가자. 하는 외국으로 나갈 때 비행기 타고 안 나가도 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글로벌을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자금이 돌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돈을 벌려면은 주식 아니면 부동산 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기 전에도 지지율이 밑바닥이었던 거는 그 기저에는요 되게 간단한 원리가 숨어 있어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경제가 안 좋아. 그러니까 그게 지지율 막 20, 25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했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 행정 어떤 전문가를 떠나서 정권만 바꿔줘도 기대심리는 올라가요. 근데 이재명이라고?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나 이재명 안 찍을 거야. 그 동네 보수 할아버지가 그랬다니까. 네, 네, 네. 나 이재명 싫어하는데 이재명 하면 잘할 거야. 진짜로 그랬다니까.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부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끔씩 뉴스 기사에 뭐 캠코에서 이번에 뭐 국유재산 얼마가 매각됐다. 그거 네. 누가 사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은 지금 중산층들을 일반 코어를 중심으로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대한민국의 그 중심을 살리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자, 또 이런 얘기만 해도 막 시간 잘 간다. 할 수 있지. 우리 서너 시간 할 수 있잖아. 다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부 마치고요. 자, 구자형님 정권 바뀌면 검찰들과 최상목 이상민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하셨고요. 수수님 요즘 용돈 긴축재정 펼치느라 시청료가 늦었어요. 크크크크까지 빨간색 감사하고요. 구자형님 노란색 감사하고요. 어떤 색깔에는 상관없는데 주시면은 또 못 이긴 척하고 얘가. 그래 좋아요도 좀 많이 좋아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채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요즘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거를 잘 견디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송 운영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탄핵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와요. 그럼요. 이재명 그 대표가 이유는 뭐냐면 괴로운 시간을 견디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방송 말고도 숫자가 많이 준 이유는 잊고 살래. 윤석열 탄핵되면 그때 올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내가 새날은 지켜야지 하시는 진짜 찐 지지자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다려 주시는 거죠. 자 1부 마치겠습니다.